임신 핑계 대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명절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임신 14주차. 뱃속엔 콩알만한 생명이 있었지만 이 집에선 그게 핑계였다. 요즘 애들은 다 일하면서 낳아. 넌 쉬면서도 불평이야? 조영옥 61살. 회색 한복 치마를 팽팽히 당긴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았다. 쿵. 옆에서 의자가 밀려왔다. 남편 민재가 거칠게 끌어당긴 의자 다리가 내 배 쪽으로 쏠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조심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웃었다. 뭐가 조심해. 배도 안 나왔잖아. 34살 영업직 남편. 명절날 오후 2시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내 옆에 앉았다. 시누이 미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거들었다. 언니 휴대폰 좀 치우지 그래. 명절날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어떡해. 29살 대학원생. 그녀는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을 노려봤다. 화면엔 언니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괜찮아? 연락해. 답장은 못했다. 쨍그랑. 접시 하나가 식탁 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다. 도자기 파편이 흩어졌다. 이것 봐.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숙여 파편을 주었다. 손가락 끝이 베었다. 붉은 피가 하얀 도자기 위로 번졌다. 그냥 놔두고 일어나. 민재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어서려는데 민재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일어나라니까. 힘이 세었다. 나는 비틀거렸다. 배에 손이 닿았다. 숨이 막혔다. 손 놓아줘요. 배 조심해야 해요. 민재는 손을 놓지 않았다. 배? 아직 콩알만한데 뭘 조심해. 너 진짜 예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맞아. 우리 땐 밭에서 애 낳았어. 요즘 애들은 참.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나는 방 안에 있던 5살 딸 하온이를 불렀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하온아, 엄마 방으로 가자. 하온이가 크레용을 든 채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이 나를 봤다. 나는 웃어 보였다. 억지 미소였지만 아이는 알아채지 못했으면 했다. 엄마, 그림 다 그렸어. 그래, 나중에 보자. 먼저 들어가 있어. 하온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끝이 떨렸다. 화장실로 가야 했다. 지금 당장. 어디가? 민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로 걸어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설거지도 안 하고 어딜 가?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금 장치를 걸었다. 딸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긴급 단축키를 눌렀다. 빨간 점이 켜졌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 창백한 얼굴, 베인 손가락, 떨리는 눈동자. 저장.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완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민재였다. 손잡이가 덜컥거렸다. 휴대폰 내놔. 뭐 하는 거야? 시누이 미라의 목소리도 섞였다. 나는 산모 수첩을 꺼내 펼쳤다. 초음파 사진을 촬영했다. 14주 2일. 심박수 정상. 업로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110을 눌렀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2번. 여보세요, 112입니다.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술을 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펑!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다. 가스 화구에서 뭔가 터진 소리였다. 밖이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발소리들이 부엌 쪽으로 몰렸다. 불이야.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빠르게 말했다.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임신부입니다. 남편이 배를 밀었고 지금 화장실 문 앞에서 협박 중입니다. 네, 위치 확인했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물 뿌리는 소리, 고함 발소리. 혼란 속에서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모두 부엌에 몰려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복도 초인종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렌즈가 나를 봤다. 나는 그 렌즈를 봤다. 그리고 복도로 나섰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민재의 목소리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민재가 달려왔다. 손이 문 사이로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닫혀. 문이 닫혔다. 민재의 손이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나는 벽에 기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밖에는 이웃 노부부가 서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봤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위층에서 소리 들렸어요. 경찰 불렀어요? 네. 내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여기 앉아요. 경찰 올 때까지 우리가 있을게요.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았다.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아직 났다. 할아버지가 티슈를 건넸다. 나는 받아 손가락을 감쌌다. 2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다.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할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경찰 왔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온이 생각뿐이었다. 방에 혼자 남겨둔 딸. 5살짜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엄마가 사라진 걸 알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경찰차 2대가 현관 앞에 섰다. 파란 불빛이 유리문에 반사됐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한 명은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여자 경찰이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남자 경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 경찰이 내 옆에 앉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의자로 제 배를 밀었어요. 임신 14주인데 배를 보호하려고 했더니 핑계대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욕하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문 두드리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다. 여자 경찰이 티슈를 건넸다. 증거는 확보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녹음 파일이 있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셀카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베인 손가락,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산모수첩 사진, 초음파 사진, 모두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돼 있었다.
이거요. 다 저장했어요. 경찰이 화면을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지금 위층에 올라가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계세요. 남자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5층으로 올라갑니다. 가정폭력 신고건, 피해자는 1층 로비에 보호 중. 두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가 물 한 잔을 건넸다. 드세요. 숨 좀 고르고. 물을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딸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우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이 세상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낯선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고개를 숙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내려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남자 경찰이 내게 다가왔다. 일단 상황 정리했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님께 경고 조치했고, 따님은 현재 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지금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한테 연락할게요. 휴대폰을 꺼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신호음에 언니가 받았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아까 메시지 보고 걱정했어. 언니 한세연, 35살 회계사.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언니, 나 지금 시댁 아파트 로비에 있어. 경찰 왔어.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뭐? 경찰? 지금 간다. 거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여자 경찰이 물었다. 보호자 오시는 거예요? 네, 제 친언니예요. 15분 정도면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희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속 옆에 있어줬다. 경찰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따뜻함이 고마웠다. 12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언니가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빠 보였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서윤아. 언니 품에서 나는 무너졌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언니가 경찰에게 물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남자 경찰이 답했다. 일단 병원 가셔서 진단서 받으세요.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경찰서 와서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갈게요. 경찰이 명함을 건넸다. 김상훈입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언니가 대신 받아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인사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힘내세요. 아가 지켜야죠. 그 말에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래 아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하온이도 지켜야 한다. 울 시간이 없다.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가자. 병원 가서 다 확인하고 하온이 데리러 올게. 우리는 현관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추석 연휴 저녁 거리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언니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맸다.
배를 조심히 감쌌다. 차가 출발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봤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집에 하온이가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온이는 괜찮을까? 언니가 대답했다.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고 했잖아. 병원 다녀와서 바로 데리러 갈 거야. 진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한테서 문자가 10통 넘게 와 있었다. 어디 간 거야? 당장 들어와. 하온이 울고 있어. 내가 애 놔두고 나간 거 알아?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야? 문자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다. 하온이가 운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언니가 휴대폰을 뺏었다. 보지 마. 답장도 하지 마. 지금 내가 할 일은 병원 가서 진단서 받는 거야. 언니 말이 맞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15분 후 우리는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명절 저녁이라 그런지 응급 환자가 많았다. 나는 접수대 앞에 섰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임신 14주인데 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의자로 밀었고 지금 배가 당기는 것 같아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산부인과 당직 선생님께 바로 연결할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언니가 옆에 앉으며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알았다. 언니는 늘 알았다. 5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불렀다. 한서윤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나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언니가 팔을 붙잡아줬다.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다. 명찰엔 오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추석 명절, 시댁, 의자, 배.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기록을 했다. 일단 초음파 검사부터 해야겠어요. 태아 상태 확인하고 복부에 외상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검사실로 가시죠. 초음파실로 이동했다. 침대에 누웠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다. 탐촉자가 배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화면에 작은 생명이 보였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똑똑, 똑똑. 그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다. 태아는 괜찮아요. 심박수도 정상이고 위치도 안정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가 살았구나. 그런데 복부에 압박 흔적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궁경부가 약간 짧아진 상태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했다. 임신 14주 산모, 복부 타박상, 자궁경부 단축,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위험. 한 줄 한 줄이 증거였다. 나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무거웠다. 이틀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입원은 못해요. 딸이 있어요. 5살인데 지금 시댁에 혼자 있어요. 데리러 가야 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최소한 사흘은 절대 안정하세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 처방할 테니까 꼭 드세요. 처방전을 받았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다. 언니가 물었다. 이제 하온이 데리러 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언니가 휴대폰을 뺏어 받았다. 저예요, 언니. 서윤이는 지금 말 못해요. 병원에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크지 않았지만 화난 목소리였다. 병원? 왜 병원에 가 있어요? 당장 집에 들어와요. 하온이가 엄마 찾아서 난리예요. 언니가 차갑게 말했다. 하온이는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서윤이는 당분간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무슨 권리로? 권리요? 서윤이 배를 밀고 협박하고 가정폭력 행사한 사람이 권리를 말해요? 언니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재가 말했다. 오해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의자가 미끄러진 거라고요. 미끄러진 의자가 임신부 배를 정확히 공격하나요? 그리고 화장실 문 두드리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도 오해예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가 말을 이었다. 하온이는 제가 30분 안에 데리러 갈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경찰한테 연락할 거니까요. 언니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언니를 봤다. 언니는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침착했다.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우리는 응급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언니가 운전대를 잡았다. 시동을 걸었다. 차는 다시 그 아파트를 향해 달렸다. 20분 후 우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 언니가 말렸다. 너는 여기 있어. 내가 하온이 데려올게. 하지만 언니, 서윤아, 지금 내가 올라가면 또 싸움 날 거야. 나한테 맡겨. 언니 말이 맞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언니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창밖을 봤다. 5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문자가 왔다. 언니였다. 현관 앞이야. 초인종 카메라 켜져 있어. 지금 하온이 데리고 나올게.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언니가 하온이 손을 잡고 나왔다. 하온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크레용과 그림책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하온이를 안았다. 아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엄마, 어디 갔어? 무서웠어. 미안해, 하온아. 엄마가 잠깐 병원 다녀왔어. 이제 괜찮아. 하온이를 안고 차에 탔다. 언니도 탔다. 차 문이 닫혔다. 언니가 시동을 걸었다. 차는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뒤돌아보니 5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민재였다. 그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언니, 초인종 카메라 말했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현관 앞에서 다 찍혔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민재가 하온이 못 나가게 막으려던 것도 다 녹화됐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 증거.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초인종 카메라, 응급실 진단서, 녹음 파일, 타임스탬프 셀카. 이제 시작이었다. 차는 언니 집을 향해 달렸다. 하온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 머리에 입을 맞췄다.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은 희망처럼 보였다. 언니 집 거실은 따뜻했다. 하온이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마셔. 진정해야 해. 차를 마셨다. 꿀향이 났다.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였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민재였다. 나는 화면을 봤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왜 전화 안 받아? 하온이 어디 있어? 집에 당장 들어와. 이러면 유괴야. 언니가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유괴? 친엄마가 친딸 데려간 게 유괴래? 언니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캡처했다. 협박성 문자, 위협, 강요. 모두 증거였다. 이것도 다 저장해. 나중에 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신우이 미라였다. 언니 나야. 지금 어머님이 난리 났어. 언니가 제사비 봉투 가져갔다고 하시는데 그거 어디 있어? 제사비 봉투.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거 본 적도 없었다. 무슨 봉투?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이 분명히 거실 장롱에 넣어뒀는데 없어졌대. 언니 말고 누가 가져가겠어? 목소리엔 비난이 가득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야, 나 그런 거 안 가져갔어. 애초에 장롱 근처도 안 갔어. 나 명절상 차리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나왔잖아. 그럼 증명해봐. 어머님이 경찰 신고하신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언니가 물었다. 뭐래? 제사비 봉투가 없어졌대. 내가 가져갔다고 해. 언니가 코웃음 쳤다. 전형적이네. 가해자가 피해자를 도둑으로 만드는 수법. 신경 쓰지 마. 그런 건 나중에 무관성 의견서로 정리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댁에선 이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며느리가 제사비를 훔쳤다고, 임신 핑계대고 집 나갔다고.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변호사 만나야 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가정폭력 전문이야. 지금 당장? 응. 빠를수록 좋아. 보호 명령 신청하려면 증거 정리부터 해야 해. 우리는 하온이를 깨웠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여기 어디야? 이모네 집이야. 오늘 이모랑 엄마랑 할 일 있어서 같이 나가야 해.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씻기고 옷 입히고 아침을 먹였다. 토스트와 우유. 간단했지만 아이는 잘 먹었다. 나는 먹지 못했다. 속이 메스꺼웠다. 10시 우리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간판엔 남연아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들어가자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맞았다. 한세연 씨 맞으시죠?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다. 하온이는 구석에 있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렸다. 변호사 남연아는 노트북을 켰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추석날 명절상 의자, 시어머니의 폭언, 민재의 손찌검, 화장실에서의 녹음, 응급실 진단서, 초인종 카메라. 말을 하는 동안 변호사는 타이핑했다. 빠르고 정확하게. 증거는 잘 모으셨네요. 녹음, 사진, 의무기록. 이 정도면 보호 명령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제사비 봉투 문제는요? 시댁에서 제가 훔쳤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전형적인 맥거핀이에요.
본질을 흐리려는 수법이죠.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제적 문제를 끌어들여 피해자를 도둑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증거 없으면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지금 필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보호명령 신청. 둘째, 양육권 확보. 셋째, 안전한 주거지 확보. 이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요. 그동안은 절대 시댁 근처 가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이거 작성해서 이틀 안에 보내주세요. 진술서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세요. 서류를 받았다. 종이 뭉치가 두꺼웠다. 언니가 물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 200만 원, 성공보수 300만 원. 법률구조공단 지원 신청도 가능해요. 나는 숨을 삼켰다. 500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니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걱정 마. 언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 안전이 먼저야. 우리는 법률사무소를 나왔다. 하온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배고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근처 식당으로 갔다. 김치찌개를 시켰다. 하온이는 밥을 잘 먹었다. 나는 몇 숟가락 떴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또 민재였다. 이번엔 카톡이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얘기하자. 제발. 회유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몇 분 후 또 왔다. 이러지 마. 하온이라도 생각해. 애 아빠 없이 크면 어떡하게. 협박이었다. 또 스크린샷. 언니가 말했다. 계속 저장해.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는 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언니 집으로 돌아왔다. 하온이는 낮잠을 잤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추석날의 폭언, 의자, 배, 두려움, 녹음, 도망.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녁, 언니가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하온이는 잘 먹었다. 나는 억지로 먹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다. 밤 하온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재한테서 23통의 문자와 15번의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한테서도 8통. 신우이한테서 12통.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들어와라, 사과해라, 제사비 내놔라. 나는 모두 무시했다. 대신 클라우드를 열었다. 녹음 파일, 타임스탬프 셀카, 진단서 사진, 카톡 캡처 모두 안전하게 저장돼 있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다. 하나씩 천천히. 나는 메모장을 열고 적었다. 단서 마이너스 녹음 셀카, 중간 증거 마이너스 진단서, 카톡, 핵폭탄 마이너스 초인종 카메라. 이제 남은 건 싸움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진술서를 완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다. 경찰서에도 다녀왔다. 김상훈 경찰관 앞에서 진술했다. 추석날의 모든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를 받았다. 2025-가폭-847 숫자였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내일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어머님도 오신대. 나는 언니에게 보여줬다. 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함정이야.
가지 마. 하지만 변호사님이 제3자 동석하면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언니 나 가볼게. 어차피 녹음할 거고 언니도 같이 가주면 돼.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동석할게. 그리고 변호사님한테도 알릴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는 시댁 근처 카페에 갔다. 중립지대였다. 민재와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화해의 제스처였다.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나는 언니 옆에 앉았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 속에서 빨간 점이 켜졌다. 서윤아, 미안하다. 민재가 말했다. 고개를 숙였다. 연기 같았다. 그날 내가 실수했어. 의자 밀려간 거 몰랐어. 진짜야. 의자가 저절로 밀려갔어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민재는 당황했다. 아니, 그게 내가 앉으려다 보니까. 그럼 고이네요. 임신부 옆에 앉으면서 배 쪽으로 의자를 민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 우리 며느리 삼아서 못 살겠네. 어머님, 저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제사비 가져간 것도 사실 아니야? 나왔다. 제사비 이야기. 나는 예상했다. 저 그거 안 가져갔어요.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증거? 너 말고 누가 가져가겠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날 명절상 차리고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장롱 근처도 안 갔고요. CCTV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CCTV? 집안에 무슨 CCTV가 있어? 초인종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현관 나가는 것까지 다 찍혔을 텐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초인종 카메라. 그녀는 그걸 잊고 있었다. 민재가 급히 말을 바꿨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집에 들어와. 하온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야. 하온이는 지금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어느 유치원? 알려드릴 필요 없어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야, 이거 장난해? 내 딸이야. 내가 볼 권리 있어. 앉으세요. 소리 지르시면 대화 끝이에요. 언니가 끼어들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앉았다.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가면을 다시 썼다. 나는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민재 씨 사흘 전엔 저한테 23통 협박 문자 보냈잖아요.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민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것 봐요. 집에 안 들어오면 양육권 뺏는다. 넌 끝났다. 경찰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밀었다. 그만하자. 이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하지. 어머님, 저 시집살이 얘기 안 했어요. 가정폭력 얘기한 거예요. 가정폭력? 그게 무슨 폭력이야. 부부싸움이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우리를 봤다. 나는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 못하겠네요. 저 갑니다. 앉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아팠다. 언니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다.
손 치우세요. 지금 폭행이에요. 뭐, 폭행? 며느리 팔 잡는 게 폭행이야.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다른 손님들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밖에서 민재가 따라왔다. 서윤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언니 차로 걸어갔다. 민재가 내 앞을 막아섰다. 도망가지 마. 끝까지 얘기하자고. 비켜요. 안 비켜. 내가 내 인생 망쳤어. 경찰 신고하고 소문 내고. 민재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다. 손 치워요. 돌아보니 경찰이었다. 김상훈이었다. 그는 순찰 중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손을 뗐다. 표정이 굳어졌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얘기 중이었어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괜찮으세요? 김상훈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지금 가려던 참이에요. 그럼 제가 차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로 걸어갔다. 민재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차에 탔다. 문을 닫았다. 언니가 시동을 걸었다. 녹음 잘 됐지?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35분. 모두 저장돼 있었다. 응, 다 됐어. 차는 출발했다. 백미러로 민재가 보였다. 그는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회유도 소용없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하온이를 재우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초인종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아파트 관리 앱에 로그인했다. 추석날 오후 영상을 찾았다. 화면에 내가 보였다. 현관을 나서는 모습, 뒤에서 민재가 쫓아오는 모습, 초인종을 연타하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복도에 나와 소리 지르는 모습, 모두 선명했다. 다운로드를 눌렀다. 파일이 저장됐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다. 다음 날 오전 하온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어머님, 하온이가 요즘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림 그릴 때도 어두운 색만 쓰고.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상담 선생님과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실로 갔다. 상담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앉으세요. 하온이 얘기 들어서 알아요. 어머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상담사가 티슈를 건넸다. 하온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종이를 보여줬다. 검은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밑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방패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온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이 그림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하온이 상담 소견서도 작성할게요. 도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한서윤 씨, 좋은 소식이에요. 보호 명령 신청이 접수됐어요. 2주 후에 첫 신문 있을 겁니다. 정말요? 그럼 민재가 저한테 못 오는 거예요? 신문 통과하면 접근 금지 명령 나와요. 그 전까진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주. 그 시간만 버티면 됐다.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불이 나갔다. 정전이네. 언니가 말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전체가 어두웠다. 단지 전체 정전인가 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초인종 카메라. 서버가 아파트 전기로 돌아간다. 정전이면 영상도 먹통이다. 언니, 초인종 영상. 뭐? 서버가 정전되면 영상 못 불러와. 급히 노트북을 켰다. 배터리는 남아 있었다. 관리 앱에 접속했다. 로딩이 돌았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다. 손이 떨렸다. 다운받은 파일은 있었지만 나머지 날짜 영상들은 서버에 있었다. 카페에서의 일, 언니가 하온이 데리러 갔을 때 모두 서버에 있었다. 진정해. 정전 풀리면 다시 접속하면 돼. 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갔다. 1시간 후 전기가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접속했다. 서버는 복구됐지만 메시지가 떴다. 일부 데이터 손실. 복구 중. 가슴이 내려앉았다. 손실. 어느 날짜가 손실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아파트 정전으로 초인종 서버가 먹통됐어요. 영상 일부가 손실됐대요. 진정하세요. 다운받은 파일은 있죠? 네, 추석날 건 있어요. 그럼 일단 괜찮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는 복구 기다려보세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다. 진술 보충 때문이었다. 김상훈이 말했다. 한서윤 씨, 죄송한데 저희 전산도 장애 있어요. 어제 새벽부터 먹통이에요. 자료 접수가 좀 지연될 것 같아요. 얼마나요? 사흘에서 나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정전, 서버 장애, 전산 장애. 연달아 터졌다. 2주 후 법원에서 문자가 왔다. 담당 판사 변경으로 인한 사건 일시 중지. 재배당까지 약 2주 소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건 중지. 신문 연기. 보호 명령도 연기. 나는 주저앉았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달려왔다. 왜? 무슨 일이야? 휴대폰을 보여줬다. 언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럴 수가. 담당 판사 변경이라니. 이제 어떡해. 정전으로 영상 날아가고 경찰 전산도 먹통이고 법원도 멈췄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운받은 파일 있잖아. 진단서도 있고 녹음도 있고. 하지만 언니가 하온이 데리러 갔을 때 영상,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내 팔 잡은 거, 그것들도 다 필요한데. 클라우드는 자동 백업 안 돼 있어?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클라우드 앱에 접속했다. 로딩이 돌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오류 메시지였다. 인증 실패. 서버 접속 불가. 손이 떨렸다. 정전 때 서버가 꼬인 모양이었다. 아파트 전산망과 연동된 백업 시스템이 같이 먹통이 된 것이다. 이거 복구 안 되면? 안 돼. 복구돼야 해. 언니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하온이는 악몽을 꿨다. 비명을 지르며 깼다. 엄마, 엄마. 나는 아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하온아. 엄마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나쁜 사람이 엄마 데려갔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살짜리가 이런 꿈을 꾼다는 게. 나는 아이를 꼭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 뒤 하온이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창밖은 어두웠다. 거리에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휴대폰을 열었다. 민재한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오늘만 15통. 법원 사건 중지됐다며? 소용없어. 넌 이길 수 없어. 증거 없으면 끝이야. 하온이 보고 싶으면 집에 들어와. 협박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정전, 전산장의 사건 중지. 모두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파트 관리실? 아니면 경찰서 내부? 나는 문자를 지웠다. 스크린샷은 찍어뒀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무슨 소용인가. 제출할 곳이 막혔는데. 침묵이 흘렀다. 2초 침묵. 귀가 먹먹했다. 심장 소리만 들렸다. 두근두근. 살아있다는 증거.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울고 싶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하온이가 깰까봐. 언니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나는 바닥에 앉아 창밖만 봤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흔들려도 켜져 있었다. 나도 그래야 했다. 흔들려도 꺼지지 말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관리실 가봐. 서버 복구 상황 확인해 봐야 해. 응. 그리고 경찰서도 다시 연락해. 전산 복구됐는지. 알았어. 언니는 출근했다. 나는 하온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파트 관리실로 갔다. 관리실장은 50대 남자였다. 서버 복구는 언제 되나요? 글쎄요. 업체에서 작업 중인데 정전으로 데이터가 많이 손상됐대요.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그럼 영상은요? 일부는 복구 가능하고 일부는 영구 손실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영구 손실. 그럼 카페에서의 일 언니가 하온이 데리러 갔을 때 모두 사라진다는 건가? 혹시 백업 서버는 없나요? 있긴 한데 그것도 같은 전산망이라 영향받았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관리실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경찰서에 전화했다. 김상훈이 받았다. 한서윤 씨, 전산 복구됐어요. 이제 자료 접수 가능해요. 정말요? 네, 오늘 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희망이 보였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있었다. 나는 서둘러 준비했다. 진단서, 녹음 파일, 스크린샷, 다운받은 초인종 영상. 가방에 넣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동네방네 소문났어. 내가 제사비 훔쳤다고. 이제 너 여기서 못 살아. 소문. 그들은 평판 테러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문자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는 계속 쌓여야 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김상훈이 맞았다. 자료 주세요. 지금 바로 접수할게요. 서류를 건넸다. 그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검찰 송치까지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다.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법원 사건은 여전히 중지 상태였고 초인종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서윤 씨,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사건 재배당됐대요. 새 담당 판사 배정됐고 보름 후에 신문 예정이래요. 정말요? 네. 준비 잘 하셔야 해요.
그동안 증거 최대한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보름.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초인종 영상 복구, 유치원 상담 소견서, 추가 진술. 나는 메모장을 펼쳤다. 할 일 목록을 적었다. 1. 관리실 마이너스 서버 복구 독촉. 2. 유치원 마이너스 상담 소견서 수령. 3. 병원 마이너스 추가 진단 받기. 4. 이웃 마이너스 증언 부탁. 4가지. 보름 안에 해내야 했다. 밤 하온이를 재우고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클라우드에 다시 접속했다. 여전히 오류였다. 나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다. 정전 후 접속 불가. 긴급 복구 요청. 답변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나도 그래야 했다. 올 이즈 로스트.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나는 서 있었다. 하온이도 안전했다. 뱃속 아기도 살아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정전, 전산장애, 사건 중지. 모두 지나갈 것이다. 나는 버틴다. 모자를 위해.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은 또 싸워야 했다.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지 않았다. 겨우 사흘이 흘렀을 뿐인데 세상은 더 무너졌다. 클라우드 고객센터에서 답변이 왔다.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 정전으로 인한 서버 손상으로 일부 데이터 복구 불가능합니다. 복구 불가능?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번졌다.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던 순간 언니가 하온이를 데리러 갔을 때 민재가 막아섰던 장면. 모두 사라졌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 클라우드 영상 복구 안 된대요. 추석날 영상은요? 그건 있어요. 다운받아놨거든요.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증거니까. 나머지는 진술과 제3자 증언으로 보완하면 돼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증거가 약해지면 판사가 믿어줄까? 민재 측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우기면 어쩌지? 그날 오후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 한서윤 씨, 서버 점검 결과 나왔어요. 정전 당일부터 사흘간 영상은 복구 불가능해요. 그 외 날짜는 복구됐고요. 사흘이요? 네. 추석 당일부터 3일이요. 정확히 내가 필요한 그 기간이었다. 추석날 이후 카페 만남, 하온이 데려온 날. 모두 그 사흘 아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음모론은 도움이 안 됐다. 사실만 보자. 정전은 외부 사건이었다. 아파트 전체가 먹통이었으니까.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그날 밤 하온이가 또 악몽을 꿨다. 이번엔 더 심했다. 울면서 깼고 1시간 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문 두드렸어. 무서웠어. 괜찮아. 아빠 안 와.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알았을 것이다. 엄마도 무섭다는 걸. 새벽 2시 하온이가 겨우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창밖은 깜깜했다. 불 꺼진 창문들만 보였다. 휴대폰을 열었다. 민재한테서 오늘만 21통의 문자. 시어머니한테서 16통. 신우이한테서 9통. 모두 같은 내용. 들어와라, 사과해라, 소문났다, 끝났다. 나는 모두 스크린샷 찍었다. 증거 계속 모아야 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일까? 법원은 멈췄고 증거는 날아갔고 신문은 보름 후
보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문자가 또 왔다. 이번엔 낯선 번호였다. 한서윤 씨죠? 저는 장민재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합의. 그들이 원하는 건 합의였다. 사건을 덮고 소문을 잠재우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남연아에게 전화했다. 새벽이었지만 받았다. 한서윤 씨?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민재 측에서 합의 제안 왔어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동석할게요. 시간 보내주세요. 나는 문자를 캡처해 보냈다. 남연아가 말했다. 내일 제가 먼저 갈게요. 한서윤 씨는 30분 후에 오세요. 혼자 있는 시간 최소화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몸이 무거웠다. 배가 당겼다. 16주차.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해서.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아이는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오전 언니가 하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나는 남연아와 함께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큰 빌딩이었다. 2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다. 민재가 앉아 있었다. 옆엔 40대 중반의 남자. 이정훈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낀 모습.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남연아 변호사님, 그리고 한서윤 씨.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합의서였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의뢰인 장민재 씨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 조건은요? 남연아가 물었다. 차갑게. 우선 형사 고소 취하.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양육비는 월 100만 원. 단 면접교섭권은 보장. 면접교섭권이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민재 씨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볼 권리가 있어요. 폭력 행사한 사람이 면접교섭권을 요구해요? 남연아가 끼어들었다. 날카롭게.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합의 조건을 제시한 것뿐이에요. 거절합니다. 내가 말했다. 단호하게. 민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윤아, 생각 좀 해봐. 2천만 원이야. 적은 돈 아니잖아. 돈으로 폭력을 덮을 순 없어요. 폭력? 그날 실수였다고 했잖아. 민재 목소리가 커졌다. 이정훈이 그를 말렸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그 눈을 봤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봐요. 나는 일어났다. 남연아도 일어났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뒤에서 민재가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증거 없으면 넌 끝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재 목소리가 차단됐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떨렸다. 잘하셨어요. 남연아가 말했다. 합의는 가해자만 이롭게 해요.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네, 알아요.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재 말이 맞았다. 증거가 약해졌다. 정전, 클라우드 손실, 서버 먹통,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담 소견서가 완성됐다고. 나는 바로 달려갔다. 상담사가 봉투를 건넸다. 하온이 상태 자세히 적었어요. 정서 불안, 악몽, 퇴행 행동. 모두 가정 내 스트레스와 연관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있었다. 이건 증거였다. 하온이 목소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였다. 한서윤 씨, 검찰 송치 결정 났어요. 다음 주 검찰 조사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법원 신문은 열흘 후였다.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증거를 다시 정리했다. 추석날 초인종 영상, 응급실 진단서, 녹음 파일, 카톡 스크린샷, 유치원 상담 소견서, 하온이 그림, 단서, 중간 증거, 핵폭탄. 세 단계로 나눴다. 하지만 핵폭탄급 증거가 약했다. 카페 영상, 클라우드 백업 모두 날아갔으니까.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봤다. 흔들리지 않는 불빛. 나도 그래야 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올 이즈 로스트.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아직 서 있었다. 배에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처음이었다. 태동. 눈물이 났다. 엄마 포기 안 해. 너랑 언니 지킬 거야.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다. 오늘 이웃 할머니네 가봐. 혹시 뭐 도움 될 것 있을지 몰라. 이웃 할머니? 응. 그날 로비에서 도와주신 분들. 초인종 카메라 얘기도 그분들이 먼저 꺼냈잖아.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온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아파트로 향했다. 시댁 아파트.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재를 마주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웃은 다른 동이었다. 나는 조심히 들어가 7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머, 서윤 씨. 들어와요. 집안은 따뜻했다. 할아버지도 거실에 계셨다. 차를 내오셨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고, 당연한 거 했죠. 그나저나 법원 일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정전, 서버 손상, 영상 손실. 할머니가 혀를 찼다. 아이고, 그것 참. 하필 그때 정전이 났다니.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녀가 아파트 IT 회사 다니는데 그의 말로는 공용 서버에 백업 미러가 있다더라고. 백업 미러요? 응. 초인종 카메라 영상이 개인 서버뿐 아니라 관리실 공용 서버에도 저장된대. 혹시 몰라서 이중으로 백업한다나 뭐라나. 가슴이 뛰었다. 공용 서버. 그럼 그쪽엔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관리실에 요청하면 돼. 일단 정식 절차 밟아야 하고 법원 명령이나 경찰 협조 공문 있으면 더 빠를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공용 서버 백업 미러 있대요. 정말요? 그럼 바로 신청해야죠.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 신청할게요. 희망이 보였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날 오후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하온이가 오늘 또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유치원으로 갔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줬다. 검은 크레용으로 그려진 집. 그 안에 3명. 엄마, 언니, 아기. 밖엔 큰 사람 하나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온이가 이게 아빠래요.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준대요. 가슴이 아렸다. 5살짜리가 이런 그림을. 선생님이 말했다.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둘게요. 아동심리 전문가 소견도 첨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사진 찍었다. 하온이 목소리가 거기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크레용으로 말하고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공용 서버 백업 있대. 변호사님이 신청 넣었어. 잘 됐다. 그럼 영상 살릴 수 있겠네. 응. 그리고 유치원에서 하온이 그림 또 받았어. 그림을 보여줬다. 언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 그림, 법정에서 보여줘야 해. 응. 아동심리 전문가 소견도 첨부된대. 그럼 이건 핵폭탄급 증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다시 모이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휴대폰 알림이 떴다. 클라우드 앱이었다. 서버 복구 완료. 자동 업로드 재개. 나는 앱을 열었다. 로그인이 됐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추석날 셀카 산모 수첩, 초음파 사진. 모두 그대로였다. 그런데 하나 더 있었다. 카페에서 찍은 영상. 나도 모르게 자동 녹화가 켜진 모양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찍힌 영상. 화질은 엉망이었지만 음성은 선명했다. 시어머니 목소리. 내가 제사비 가져간 거 아니야. 내 목소리.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민재 목소리. 야, 이거 장난해. 모두 들렸다. 나는 파일을 다운받았다. 저장했다. 변호사에게 바로 보냈다. 선생님, 클라우드 복구됐어요. 카페 음성 파일도 있어요. 답장이 빨리 왔다. 대박이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내일 당장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숨이 가빠졌다. 작은 불빛들이 모이고 있었다. 공용 서버 백업, 유치원 소견서, 하온이 그림, 클라우드 복구. 하나하나는 작았다. 하지만 모이면 컸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나도 그랬다.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배에 손을 얹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작은 생명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나는 메모장을 열었다. 적었다. 올 이즈 로스트는 끝났다. 이제 역전이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최종 증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서 마이너스 녹음, 타임스탬프 셀카, 중간 증거 마이너스 응급실 진단서, 카톡 캡처, 카페 음성 파일, 핵폭탄 마이너스 초인종 미러 영상, 유치원 상담 소견서, 하온이 엄마 방패 그림. 모든 게 갖춰지고 있었다. 신문은 닷새 후였다.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사흘 후 법원에서 문자가 왔다. 사건 재배당 완료. 신문 기일 이틀 후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3층 12호 법정. 이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었다. 변호사 남연아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통지 왔어요. 저도 받았어요. 증거 정리 다 됐고 제출도 완료했어요. 이틀 동안은 쉬세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요. 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신문 생각뿐이었다. 판사가 뭘 물을까? 민재 측 변호사는 어떻게 나올까? 증거가 충분할까? 그날 저녁 언니가 말했다. 내일은 하온이랑 놀이공원 가. 기분 전환 좀 해.
언니 신문 이틀 남았는데. 그러니까 가야지. 긴장만 하고 있으면 몸 상해. 뱃속 아기 생각해. 언니 말이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다. 하온이는 좋아했다. 회전 목마를 타고 풍선을 받고 솜사탕을 먹었다. 아이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엄마, 재밌어. 그래, 하온아. 앞으로 더 자주 오자. 진짜? 약속? 응, 약속. 아이와 약속했다. 안전한 삶. 웃을 수 있는 날들. 그걸 지켜야 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하온이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다. 검은색 원피스. 단정하고 정중한 느낌. 휴대폰을 확인했다. 민재한테서 문자가 왔다. 내일 법정에서 보자. 후회할 거야. 협박이었다. 나는 스크린샷 찍었다. 증거는 계속 쌓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봤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새벽 4시 겨우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다. 증거 불충분. 기각. 민재가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언니가 달려왔다. 괜찮아? 꿈이었어. 무서운 꿈. 진정해. 물 마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넌 잘하고 있어. 증거도 충분하고 준비도 다 됐어. 믿어. 응.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신문 당일 아침. 나는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볼에 붉은 기를 더했다. 입술에 색을 입혔다. 강해 보여야 했다. 하온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중요한 일 있어. 금방 올게. 알았어. 엄마 힘내. 아이가 작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꼭 오후 1시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가정법원. 큰 건물이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언니, 변호사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12호 법정 앞. 민재가 서 있었다. 옆엔 이정훈 변호사. 시어머니도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들어가요. 남연아가 말했다. 우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에 앉았다. 앞엔 판사석, 옆엔 증인석. 모든 게 낯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여자였다.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우리도 앉았다. 사건 2025가 폭847호 가정보호사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싸움이 시작됐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먼저 피해자 측 증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연아 변호사, 제출하신 증거 목록 설명해 주세요. 남연아가 일어섰다. 예, 판사님. 총 7가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사건 당일 녹음 파일과 타임스탬프 셀카. 둘째, 응급실 의무기록과 진단서. 셋째, 협박성 문자 메시지 캡처. 넷째, 카페 회유 시도 당시 음성 파일. 다섯째, 아파트 초인종 카메라 원본 영상 및 공용 서버 미러 백업. 여섯째, 유치원 담임교사 및 아동심리 상담사 소견서. 일곱째, 피해 아동이 그린 정서 상태 기록 그림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채택합니다. 초인종 영상부터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추석날 오후 내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뒤에서 민재가 쫓아왔다. 초인종을 연타했다. 쿵쿵쿵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문 열어. 어디 가는 거야? 민재 목소리가 들렸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왔다. 며느리가 미쳤어. 경찰 부르고 난리야.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이웃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만하세요. 임신부잖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 그 소리가 선명했다. 영상이 멈췄다. 법정이 조용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장민재, 이 영상 본인 맞습니까? 민재가 일어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화가 나서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임신부를 쫓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벽을 친 겁니까? 그게 아내가 갑자기 나가서 앉으세요. 판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민재는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다음 증거 확인하겠습니다. 응급실 의무기록. 스크린에 진단서가 떴다. 임신 14주 산모, 복부 타박상, 자궁 경부 단축 소견,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위험. 판사가 읽었다. 한 줄 한 줄. 목소리엔 무게가 있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복부의 외부 압박 흔적이 명확합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이정훈이 일어섰다. 판사님, 의자가 밀린 건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절대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화장실 문 앞에서 협박했습니까? 휴대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른 이유는요? 그건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오해죠? 이정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가 다음 증거를 불렀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캡처 화면들이 떴다. 민재가 보낸 23통의 문자. 집에 안 들어오면 양육권 뺏는다. 넌 끝났다. 경찰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 하온이 아빠 없이 크면 어떡하게. 하나하나 읽히는 동안 민재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판사가 물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이 보낼 문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적이었습니다. 감정적?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거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였다. 다음 카페 만남 당시 음성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목소리. 내가 제사비 가져간 거 아니야. 내 목소리.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민재 목소리. 야, 이거 장난해. 내 딸이야. 내가 볼 권리 있어. 고함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판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공공장소에서 고성과 위협. 이것도 기록되는군요. 음성이 멈췄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이제 아동 관련 증거 확인하겠습니다. 유치원 상담 소견서. 스크린에 소견서가 떴다. 판사가 읽기 시작했다. 피해 아동 이하온, 만 5세. 최근 3주간 정서 불안 증상 관찰됨. 악몽, 퇴행 행동, 분리불안 심화. 그림 검사 결과 가정 내 폭력 목격 가능성 높음. 아동이 그린 엄마 방패 그림은 보호자에 대한 강한 의존과 외부 위협 인식을 나타냄. 스크린에 하온이 그림이 떴다. 검은 크레용으로 그려진 엄마와 아이. 큰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 법정이 숨을 죽였다. 판사가 민재를 봤다. 피고, 이 그림 보십니까? 당신 딸이 그린 겁니다. 5살짜리가 아빠를 문 밖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민재 어깨가 떨렸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이 일어섰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반론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검토 결과 피고 장민재의 가정폭력 행위가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심리적 협박 모두 확인됩니다. 특히 임신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위협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서류에 뭔가 적었다. 펜소리가 또렷했다. 결정 선고는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피고는 피해자 및 자녀 반경 200m 이내 접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시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탕. 패정합니다. 모두 일어났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언니가 부축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민재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봤다. 눈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봤다.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벽에 기댔다.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게 터졌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언니가 나를 안았다. 변호사도 웃었다. 정말 잘하셨어요. 증거가 완벽했어요. 법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늘은 맑았다.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유치원에 전화했다. 선생님, 저예요. 하온이 데리러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유치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배에 손을 얹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작은 생명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 잘했어. 그래, 잘했다. 우리 모두. 일주일은 느리게 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선고일인가 확인했다. 시계를 봤다. 달력을 봤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하온이는 조금씩 밝아졌다. 유치원에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 악몽도 줄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하온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림도 밝은 색 쓰기 시작했어요. 나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다. 배도 더 나왔다. 18주차. 배를 만질 때마다 태동이 느껴졌다. 선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언니가 따뜻한 우유를 데워줬다. 내일이면 끝이야. 조금만 더 버텨. 응. 언니 고마워. 정말. 뭘. 우리 식구잖아. 언니는 늘 그랬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붙잡아줬다. 선고일 아침. 검은 원피스를 다시 입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엔 생기가 돌아왔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했다. 12호 법정. 익숙한 곳이 됐다. 방청석에 앉았다. 이번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 계셨다. 유치원 담임 선생님도 있었다. 모두 내 편이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앉자 우리도 앉았다. 사건 2025가 폭 847호 최종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장민재의 가정폭력 행위를 인정합니다. 피고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정서적 피해를 끼친 점은 중대합니다. 판사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첫째, 피고는 피해자 한서윤 및 미성년 자녀 이하온에 대해 상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반경 200m 이내 접근,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한 접촉 일체 금지. 위반 시 즉시 구속. 민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둘째,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분할 납부 불가, 30일 이내 일시 지급. 3천만 원. 나는 숨을 삼켰다. 큰 돈이었다. 셋째, 미성년 자녀 이하온의 단독 양육권을 피해자 한서윤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의 면접 교섭권은 당분간 정지. 향후 재신청 가능하나 법원 승인 필요. 양육권. 하온이를 지킬 수 있다. 눈물이 났다. 넷째, 피해자의 출산 및 양육 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라. 월 20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판사가 서류를 내려놨다. 다섯째, 피고 모친 조영옥의 제3자가의 행위 또한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제사비 분실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신공격성 맥거핀으로 판단, 일축합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한 평판 훼손 시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부당해요. 며느리가.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이웃 증인 및 유치원 교사, 아동 상담사의 증언은 이번 판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음을 밝힙니다. 제3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해자 한서윤 씨,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기록과 절차로 스스로를 지켰어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탕.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일어났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믿기지 않았다.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언니가 나를 안았다. 서윤아, 이겼어. 우리 이겼어. 변호사도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방청석에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담임 선생님도 박수를 쳤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민재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옆에 서 있었으니까. 한서윤 씨, 혹시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1층 로비. 햇빛이 쏟아졌다.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유치원에 전화했다. 선생님, 저 한서윤이에요. 하온이 데리러 갈게요. 좋은 소식 있어요. 축하드려요. 하온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치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집 구해야지. 하온이랑 아기랑 살 집. 그래. 좋은 집 구하자. 밝고 따뜻한 곳. 응. 창문 큰 곳. 햇빛 잘 드는 곳.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유치원에 도착했다. 하온이가 뛰어나왔다. 엄마.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하온이가 물었다. 엄마 울었어? 눈 빨개. 기쁜 눈물이야. 엄마 좋은 일 있었어. 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엄마가 하온이 영원히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온이가 웃었다. 나도 엄마 지킬 거야. 엄마 방패. 가슴이 벅찼다. 아이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래. 우리 서로 지키자. 그날 저녁
언니네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다. 치킨과 피자. 하온이는 신나게 먹었다. 나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밤 하온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메모장을 폈다. 적었다. 오늘 우리는 이겼다. 기록과 절차와 용기로. 앞으로 할 일 -집 구하기, 출산 준비, 하온이와 안전한 일상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안전은 권리다. 나는 그 권리를 되찾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다. 1년이 흘렀다. 새 전셋집은 햇빛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다. 거실 창은 크고 베란다엔 화분이 가득했다. 하온이 방엔 분홍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추석 연휴 아침. 나는 부엌에서 송편을 빚었다. 배는 많이 나왔다. 38주차. 곧 출산 예정이었다. 아들이었다. 엄마, 내가 도와줄까? 하온이가 의자에 올라섰다. 이제 6살. 키도 많이 컸다. 그래, 하온아. 이렇게 동그랗게 빚는 거야.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다. 아이 손은 작고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다. 나는 송편을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와, 맛있겠다. 하온이가 눈을 빛냈다.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부드러웠다. 엄마, 작년 추석 기억나? 응, 기억나. 무서웠어. 근데 이제 안 무서워. 그래, 이젠 안 무서워. 우리 안전하니까. 하온이가 웃었다. 맑은 웃음이었다. 나도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언니였다. 문을 열자 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응. 송편 막 만들었어. 같이 먹자.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언니가 배를 만졌다. 곧 나오겠다. 준비 다 됐어? 응. 가방도 싸놨고 병원도 정해놨어. 출산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고마워, 언니. 오후 하온이는 낮잠을 잤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휴대폰을 열었다. 메모 앱에 저장된 글을 봤다. 1년 전 오늘 쓴 글. 추석날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이 아니었다. 탈출이었다. 그 아래 적었던 목록들. 증거, 절차, 신문, 선고. 모두 완료 체크가 돼 있었다. 새 항목을 추가했다. 출산, 육아, 하온이와 행복한 일상. 체크는 아직이었다. 하지만 곧 채워질 것이다. 저녁 하온이가 깼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했지만 따뜻했다. 엄마, 동생 나오면 뭐하고 놀까? 하온이가 동생한테 그림 그려줘. 엄마 방패처럼. 응, 나 잘 그릴 수 있어. 하온이가 크레용을 꺼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밝은 색이었다.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그림 속엔 4명이 있었다. 엄마, 언니, 동생, 그리고 작은 집. 집 위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엄마, 이거 우리 가족이야. 정말 예쁘다, 하온아. 그림을 사진 찍었다. 저장했다. 이 그림은 행복의 증거였다. 밤 하온이를 재웠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배를 쓰다듬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아들이 발길질했다. 곧 만나. 조금만 기다려. 속삭였다. 휴대폰을 열었다. 작년 오늘 찍었던 사진을 봤다. 시댁 아파트 앞. 어두운 표정의 내 모습.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놨다.
하온이와 함께 웃는 모습, 밝은 거실, 햇빛, 송편, 극적 대비, 같은 명절, 다른 세상.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로등도 켜져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불빛. 나도 그랬다.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제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메모장을 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도 완료. 안전은 권리고 나는 그 권리 안에서 살고 있다. 체크 스티커를 눌렀다. 초록색 체크가 떴다. 완료.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평화가 느껴졌다. 집은 조용했고 따뜻했고 안전했다.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했다. 울음 대신 기록을, 감정 대신 절차를, 무엇보다 모자의 안전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겼다. 전통은 폭력을 면제하지 못한다. 가족보다 앞서는 건 안전과 존엄이다. 기록과 절차와 연대가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안다. 안전한 명절이 무엇인지. 두려움 없는 명절. 웃을 수 있는 명절.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을 수 있는 명절. 오늘이 바로 그런 명절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눈을 떴다. 하온이 방에서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소리였다. 뱃속에서도 아들이 조용히 잠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멀리 어딘가에 민재도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에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다. 위자료도 받았다. 양육비도 매달 들어왔다. 법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유치원 단체 카톡방이었다. 추석 연휴 잘 보내라는 인사들. 나도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짧지만 진심이었다. 이제 나도 당당히 명절 인사를 할 수 있었다.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다. 하온이가 그린 엄마 방패 그림. 법정에 제출했던 그 그림을 복사해서 액자에 넣었다. 옆엔 판결문 사본도 걸어뒀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이겨냈는지. 소파에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블로그를 만들었다. 임신부의 생존 기록. 익명 블로그였다. 내 이야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다. 나처럼 추석날 명절상 앞에서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화장실에 숨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을 누군가에게 블로그 첫 글을 썼다. 당신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미 잘못된 상황입니다. 두려움은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경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녹음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탈출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글 아래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 썼다. 저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답글을 달았다. 일단 휴대폰에 긴급 녹음 단축키 설정하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연대가 힘입니다. 답글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는 기분. 시계를 봤다. 밤 11시. 하온이는 여전히 잘 자고 있었다. 나도 자야 했다. 내일은 언니와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가기로 했으니까. 침대에 누웠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뭘 했는지, 어떻게 너를 지켰는지, 나중에 다 들려줄게. 눈을 감았다.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안전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 내년 추석엔 아들도 함께 송편을 빚겠지. 하온이가 동생 손잡고 반죽 만지는 모습. 세 명이 둘러앉아 웃는 모습.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2년 후 하온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동생 준서는 돌을 넘겼다.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다. 추석날 오후 우리는 언니네 집에 모였다. 언니가 전을 부치고 나는 송편을 빚었다. 하온이는 준서를 돌봤다. 준서야, 이리 와. 누나가 같이 놀아줄게. 준서가 웃으며 누나에게 달려갔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서윤아, 요즘 어때? 일은? 언니가 물었다. 나는 이제 다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였다. 좋아. 보람 있어. 내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 돕는 데 쓰이니까. 그래. 내 경험이 귀한 거야. 상을 차렸다. 전, 송편, 나물, 과일. 우리는 둘러앉았다. 하온이가 손을 모았다.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웃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 준서 성장 이야기. 평범한 명절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오후. 하지만 그게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식사 후 하온이가 가방에서 뭔가 꺼냈다. 학교 숙제였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 가족 영웅 그리래. 누구 그렸어? 엄마. 하온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방패를 든 엄마가 두 아이를 지키는 그림. 그 위엔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엄마는 영웅이에요. 나랑 동생을 지켰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온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하온아, 고마워. 하온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이제 많이 컸다. 하지만 여전히 내 품에 딱 맞았다. 준서가 엄마를 보며 손을 뻗었다. 엄마. 준서를 안았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언니가 사진을 찍었다.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다. 응. 우리 가족 사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다. 거실에 혼자 앉아 하온이 그림을 다시 봤다. 우리 엄마는 영웅이에요. 영웅.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 눈엔 그게 영웅으로 보였나 보다. 휴대폰을 열었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 댓글도 수백 개. 감사 인사, 응원, 상담 요청. 그중 하나를 읽었다.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오늘 경찰 신고했어요. 집 나왔어요. 무서웠지만 언니 글 보고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됐다니. 답글을 달았다. 잘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떼셨네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을밤의 별은 유독 밝았다. 메모장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2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젠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나처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노트북을 덮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침대에 누워 두 아이 얼굴을 봤다. 하온이는 인형을 안고 준서는 엄지를 빨며 잠들어 있었다. 이들이 자라 어른이 됐을 때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추석날 할머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너희를 지켰는지, 그리고 말해줄 것이다.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야. 안전이 우선이고 존엄이 권리야.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키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아이로. 눈을 감았다. 평화가 온몸을 감쌌다. 오늘도 완료, 내일도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안전한 명절, 안전한 일상, 안전한 삶. 그것이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이고 지켜갈 것이다.